코로나19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일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오늘은 371명입니다. 어제까지 400명 넘어갔고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371명이라고 해서 안심할 단계 전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확진자 수의 추이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숫자로만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저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이제 359명으로서요. 이제 400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359명 중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 숫자가 273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수도권에서도 지금 현재 한 3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오고 있는 것 못지않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비록 이제 울산 지역 같은 경우나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각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신호인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273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 273명 중에서 지금 우리가 깜깜이 감염이라고 부르는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이 일단 30%가 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현재 발생 현황 자체는 전혀 안정화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상황은 많이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온 확진자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위중증 환자가 8월 27일하고 8월 28일 0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하루 만에 12명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20% 정도 가깝게 지금 늘어난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고령층이 워낙 많고 거의 지난 한 2주 정도 발생을 했었던 3,000명 이상의 확진자 중에 1,000명 정도가 고령자거든요. 그걸 고려했을 때 아마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계속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지금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 그리고 집단 감염 추세에 깜깜이 감염 거기다가 중증 환자까지 늘고 있는 정말 복합적인 정말 그런 상황인데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일단은 2단계를 다음 주까지 유지를 하되 3단계 준하는 2.5단계를 유지한다라는 것을 또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카페에서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9시까지만 수도권의 음식점, 제과점 영업하고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들 참 많은 고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단계로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2단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쉽사리 지금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담겨 있는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방역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료진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지금 현재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 가구 중에서 식료품을 한 달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들의 비중이 대략 한 4에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을 때 미국 가구 중에 한 4에서 7% 정도는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어떤 식료품 자체가 떨어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못 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경제적인 측면이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환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길게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 신천지 관련 그 집단 감염이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때 시행을 하면서 물론 그때 지금처럼 강력하게까지는 안 가져갔지만 효과로만 놓고 따져보게 되면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구 신천지 관련된 집단 감염을 가라앉히는 데는 2달 가깝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길게 가져가야 되고 그동안에 입는 피해가 많아질 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네.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8.15 집회를 통해서 분명히 전국적인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8.15 집회가 끝난 그 시점에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3단계, 차라리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단계 정도를 가져가고 그걸 딱 한 번에 잠복 해당되어지는 14일만 유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시간은 지났고 앞으로 장기전에 이제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단계가 사실 중요하기보다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고위험군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지금까지 수많은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서 고위험군이 어떻다라는 데이터는 나왔거든요. 예.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방향을 선정을 한 뒤에 이거를 얼마나 이제 앞으로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이러한 방역 대책에 따라오게끔 국민들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호응을 이끌어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뭐 격상하거나 유지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단 시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늦어지면 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너무 빨리 한다 해도 또 사회 정제적으로 미치는 여파를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의 3단계를 격상을 고민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물론 의료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좀 빨리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입장이지만 그 외에 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판단은 좀 어떻게 내려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이제 2단계를 지난주부터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정도의 어떤 이동량의 감소나 이런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지금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이동량을 보기 위해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핸드폰을 이용한 이동량의 측정, 두 번째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량의 측정, 세 번째가 이제 신용카드 사용량을 놓고 보게 되는데 핸드폰을 이용한 이동량이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량이 전부 다 아직까지 한 20%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이동량 감소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 가깝게 이동량이 감소했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7월 초에 선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 우리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2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지금 거리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원하는 만큼의 거리두기가 나타나게끔 좀 이 정책을 좀 끌고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 그 위험 요소에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라던가 8.15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상황을 보시면은 젊은 층의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동이 많은 젊은 층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커피숍에 대한 거리두기라던가 또는 음식점에 대한 거리두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뭐 저처럼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하고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올 때 그렇게 위험하면 이번 주말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3단계 격상했다가 좀 효과가 좀 있다 싶으면 뭐 2, 3일 만에라도 다시 2단계 낮추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유동적으로 짧은 기간을 두고도 이렇게 하면 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영향을 받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법률 같은 경우도
법률을 제정을 하고 나서 바로 적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유예 기간을 두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유예 기간을 두는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율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요성에 맞춰갖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하면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의 변화와 그다음에 적응을 필요로 고려해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라는 거는 정책 방향을 잘 보고 한번 정했으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또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필요하다면은 그 시점에서 다시 또 단계를 조정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효과를 보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적응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워낙 그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실상 뭐 3단계 뭐 이렇게 속속 자체적인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과거 신천지교회발 확산세가 뭐 가파르게 있었던 대구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들의 어떤 자체적인 대응 뭐 이런 것들은 현재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숫자를 저희가 조금 확진자들의 숫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일단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15일 집회와 관련된 그 확진자들이 본인들의 동선을 숨기고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광주시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가져갔던 거는 아마도 7월 달에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1단계에서 2단계를 굉장히 좀 빨리 가져간 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선제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효과적일지 아닐지 그리고 광주시의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자 숫자가 아직은 10명 이내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인구당 발생 숫자를 놓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더 역학적인 데이터까지 우리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단계만 원활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준수를 해도 그 지금 현재의 어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여부로 대표되는 그런 방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들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를 거기다 대입을 하고 적용하고 정치색을 입히려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교수님 모셔서 이 말씀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방역을 정치와 절대적으로 무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방역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과학에 근거하여 그다음에 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정치색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종감염병이라는 거는 처음 겪는 질환이거든요. 네. 이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진짜로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게 위험하니 예.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치를 개입시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리더십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게 되고 이런 위험한 신종감염병,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또는 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 정책을 주도적으로 원활하게 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서 보냐면 미국에서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그 닥터 파우치하고는 다른 입장을 보여주자마자 네.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미국 국민들의 대응이나 조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제는 거의 이제 600만 명에 가까운 지금 확진자와 그다음에 거의 17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역,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이런 위험성을 전 국민들이 동시에 공감하고 방역에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결코 여기에 정치를 개입시켜서는 안 되고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지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정부와 의료계, 그러니까 의사들의 정면 충돌 양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뭐 고발이라는 말도 꺼내고 있고 의사협회에서는 무기한 파업이라는 목소리로 또 맞서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역시 의료진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그런 상황을 보면 착잡한데요. 일단은 뭐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병원도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서 저희 전문의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보면서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네. 보고 있는데요. 양쪽이 둘 다 본인의 위치만 또는 본인의 주장만 내세워서는 분명히 대화도 안 될 것이고 타협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일단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양쪽 다 서로의 상대편의 입장을 좀 더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이형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